공무원으로 서울시에서 36년간 근무했습니다. 마지막 직책을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으로 나왔는데요. 나와가지고 이제 뭐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책도 쓰고 하고 있는데 오늘 21세기 사회발전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여러 번 섰습니다. 사실 어느 트로트 가수의 노래말입니다. 왜 그렇게 사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늘 밥 잘 먹고 건강해라. 그러고 아프지 말아라. 그리고 매일 나에게 편지 주신 부모님. 세상에서 왜 그 대답을 못했을까? 사실 지금 후회가 됩니다. 너무 보고 싶습니다. 사랑해요. 그리고 하나뿐인 부모님. 내가 뭐라고 그렇게 제 인생을 다 바치셨습니까? 이 못난 아들 두고 왜 떠나셨어요? 보고 싶습니다. 이런 주제의 3호곡입니다. 그런데 사실 3호곡, 4부곡 많이 있지만은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새삼 눈물이 핑 도는 것은 우리가 부모들에게 느꼈던 감정 그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느 그 친구분의 아버지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아버지는요, 농사를 지신 분인데 식구가 9식구입니다. 근데 그분이 몇 해 전의 일입니다. 암이 걸렸습니다. 위암입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더니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우선 걱정이 병원의 수술비가 걱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농촌이기 때문에 집은 있고 농촌이 있지만은 돈이 없습니다. 물어보니까 수술비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결국 수술료를 마련하려면 그 땅을 팔아야 되거든요. 15먹이의 농사를 져가지고 9식구 먹고 사는데 그 아버지가 야 내가 땅 팔아가지고 내 몸 고쳐서 몇 달 더 살고 몇 년 더 살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럼 너희들은 뭐 먹고 사느냐. 이래가지고 결국 땅도 팔지 않고 수술도 하지 않고 고통받고 진통도 막지 않은데 그렇게 마지막까지 고생을 하고 세상을 떠나신 그 아버지를 돌아볼 때마다 그 친구는 아버지에게만 하면 돌아서서 그렇게 옵니다. 사실 우리 아버지들 그랬잖아요. 이제 나이 들면 누구나 떠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람 글을 보니까 참고서를 사주지 않는 어머니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왜 책 안 사줍니까? 그때 어느 날 보니까 어머니가 참고서 사줬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이상하게 수건을 쓰고 있어요. 알아보니까 어머니의 긴 머리를 잘라서 참고서를 사준 어머니 그때 한없이 울었다는 기록을 봤습니다. 칠순이 때 아들, 딸들이 돈 모아가지고 좋은 옷을 사드렸습니다. 그리고 입으라 했더니 너무 좋아하십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칠순 때 사준 아들, 딸들이 사준 옷을 포장도 붙이지 않게 그대로 두고 가신 어머니. 어머니 왜 이거 안 입었어요? 울부짖었지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실 어느 형제들이 모여서 짜장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부 짜장면을 시켰는데 한 그릇씩 나눠 갖다 보니까 한 그릇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아니면 잘못 시켰다 이러니까 어머니가 나는 짜장면을 좋아하지 않아서 한 그릇을 내가 취소했다. 그 어머니 그런 줄 알고 짜장면을 즐겁게 먹고 놀다가 한 친구가 화장실에 가다 보니까 부엌에 어머니가 뭘 하고 있어요. 보니까 짜장면 그릇 놓은 것을 혀로 하나씩 핥아먹고 있는 어머니를 보는 순간에 아, 어머니가 짜장면을 싫어한 게 아니었구나. 우리가 돈 벌겠다고 월남전에 가서 고엽제로 인해서 아직도 보건병원에서 누워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 독일 광부로 가고 독일 간호사로 가고 그 사연은 너무 잘 알려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남해에 가면 독일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는 순간에 우리가 돈이 없던 시절에 독일 간호사로 파견 갔던 그들의 아픈 사연을 거기서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어느 노인입니다. 어느 노인이라 나의 초등학교 친구입니다. 얼마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병원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딸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딸들이 아주 효녀예요. 올 때마다 아버지 용돈 쓰지라고 봉투에서 돈을 줬는데 갑자기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를 치르고 아버지 침대를 들춰보니까 침대 밑에 딸들이 준 돈 봉투도 빼지 않는데 그대로 차곡차곡 쌓아놓더니 억대가 넘더랍니다. 아, 딸들은 그걸 붙들고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 이 돈 내 쓰시기 그랬어요. 어른들은요, 대한민국 어른들, 아들들 위해서 희생을 하고 했지만 지금은 다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슬픈 사연입니까?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온 노인들의 지금 어떻게 되냐? 노인들이 사실은 이제 수명이 83세가 되고 나니까 이제 원래 노인들이 65세가 81년도에 65세를 노인으로 정했습니다. 지금 이제 44년 지났는데 노인이 수명들이 평균 수명이 18년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노인은 65세입니다. 사실 우리가 불편하지만은 우리가 개인이나 노인이나 늘어나는 것이 노인이 늘어나는 것이 좋은 건 아니다. 이제 어려운 노인의 대체 얘기를 하려고 하면 사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죽지 못해 산다.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사람은 그래요.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날 때 그냥 눈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죽고 싶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늘 그런 겁니다. 그런데 왜 죽고 싶을까요? 노인들이 죽고 싶은 것은 단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돈이 없어 쓸 돈이 없어 죽고 싶다 그럽니다. 어느 사람들은 몸이 아프고 괴로워서 죽고 싶다 그럽니다. 그런데 흔히 우리가 말하지만은 다들 그다음에 이제 부부간의 뭐 갈등 또 자녀간의 갈등 이런 이유지만은 사실은 가난한 세월이 이렇게 사람을 명들게 하고 잘 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얼마 전에 몇 해 됐습니다마는 잘 나갔습니다. 계급도 높았고 공무원으로서 출세도 하고 실명 이름을 대면 알지만 실명 이름을 댈 필요는 없어서 말도 안 되지만 그분이 자가용 운전수도 있고 높은 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팔당대교에서 갑자기 뛰어내렸습니다. 자살했습니다. 왜 했을까요? 자살하는 사람들의 자살률이 지금 세계에서 우리가 1등인데요. 왜 자살하느냐? 어렵게 고통에 사는 사람은 계속 그렇게 연장되니까 자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살이 많은 것은 평소에 나가면 카페트 깔린 사무실에 운전수가 있고 골프 치러 간다면 골프가 부킹돼 있고 먹고 싶다면 냉장고에 먹을 술이 있고 모든 사람이 도와주고 이런 사람들이 퇴직하고 나서 나이 들어서 그런 대접을 받지 못하니까 자녀들이 외면하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 뭐냐 외로우니까 결국 이제 자식들 키우느라고 돈 다 쓰고 살림 내주고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니까 이게 슬픈 역사가 이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여러분 역시 부모님이 계시다면 지금 전화 한 통 해주고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나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요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요 평균 수명이 지금 83세입니다. 남자가 80세고 여자는 86세입니다. 사실 이제 그러고 나니까 사라진 게 있습니다. 뭐냐면 환갑, 회갑 잔치가 없어졌습니다. 칠순잔치 더더구나 없지요. 팔순잔치도 멀쩡합니다. 얼마 전에 제 직장 선배가 88세 미수연이 돼가지고 미수연을 한다고 가까운 친지를 불러가지고 잔치를 베푸는 걸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이 양반이 88세인데 너무 젊고 건강해서 도저히 88세라는 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덕담으로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
아니 100살까지 재수 없으면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오래 사는 게 좋은 것만 아니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이 100세 시대라는 게요. 제가 우연히 얼마 전에 문상을 간 일이 있습니다. 친구분의 장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걔 물어보잖아요.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물었더니 99살이래요. 아, 아깝다. 1년만 더 살았으면 100살인데. 또 한 분을 갔어요. 그때 또 98세랍니다. 아, 아깝다. 2년만 더 했으면 100살인데. 100세 세가 실건너는 것입니다. 이 노인복지법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97년도에 소위 노인이 5%일 당시, 5%일 당시에 우리나라는 65세를 노인이라고 해가지고 65세가 넘으면 지하철을 공짜로 태워줬습니다. 노인석이, 뭐 노인석은 아니죠. 경로석 내지는 노약자석, 뭐 교통약자석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지하철 한 칸에 양쪽에 세 자리씩 마주보게 돼서 12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걸 타는데요. 타보면 그 자리에 붐벼가지고 못 앉고 갈 때가 허다합니다. 이제 노인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요. 그 노인들이 늙으면, 나이 들면 어딜 가느냐. 옛날에는 자식들이 다 모였지만 요새는 전부 요양원에 가거나 또는 요양병원에 가거나 하는데 사실 제가 에세이를 하나 읽었습니다. 왜 우리는 우는가입니다. 이상하잖아요. 왜 우는가? 내용을 읽어봤더니 그분 주장입니다. 조물주가 인간을 잘못 조립했다는 겁니다. 나비나 매미나 잠자리 같은 곤충은 아래서 애벌레로 애벌레가 성충돼가지고 날개 달고 하늘 나르다가 노래 부르다가 그때 마지막 생을 마감하는데 인간은 태어날 때도 2, 3년간은 먹여줘야 되고 나이가 들면 늙어서 꼬부라져가지고 힘없이 저가는 노인들, 이것이 조물주가 잘못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 우는 것이다. 저는 뭐 그분의 주장이니까 공감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지만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결정될 것도 아니고 우리 관리 문제 아니지만 다만 그렇게 되니까 유엔에서는요 노인을 80세에서 99세를 노인이라고 부르고 중년을 66세부터 79세가 중년이고 청년은 18살부터 65세까지가 청년이라고 장수에 따르면 100세 이상을 장수라고 유엔에 정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또 이걸 내가 얘기했더니 어느 분이 유엔에서 그런 정한 바가 없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뭐 정했다는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100세 인생 시대에 요즘에 60대는 젊은이 취급을 받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65세가 노인인데 지금 수명이 늘어났잖아요. 44년 사이에 18달이 늘어났는데 지금 우리 서울시에는 퇴직 공무원들이 모임이 있습니다. 그게 시의회입니다. 등록을 하거든요, 이제. 하는데 한 11,000명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평균 수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평균 수명이 77세입니다. 우리가 87년도에 장수노인에 대해서 경로잔치를 해준다고 해서 70세 이상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커다란 식당에 불렀는데 2,000명이 왔습니다. 이게 잔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부터 이 70세는 노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서 올렸습니다. 얼마를 올렸느냐? 80세로 경로잔치에 연령을 올렸습니다. 그래도 몇백 명이 오는데요. 그 몇백 명이 앉아서 밥 먹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우리가 만약에 고령화 사회라 그러는 것이 인구 7%대입니다. 요게 이제 또 고령 사회 이라면 2018년에 됐는데 그건 이제 인구가 14%대입니다. 초고령 사회, 이것은 인구가 인구 비해서 20%가 되면은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 그게 언제 오느냐? 우리나라는 지금 25년, 2년 후에는 초고령 사회가 되면 5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노인입니다. 근데 이게 더 가면
2035년도 가면 30%가 노인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왜 갑자기 노인이 많아졌느냐? 이게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노인이 갑자기 많아진 게 아니고요. 노인의 비율은 젊은이들이 아기를 낳지 않으니까, 출산율이 낮아지니까 비율을 따지면 노인 숫자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비율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린 최근에 노인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 하는 것은 각 가정도 본인도 문제지만은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노인의 재취업을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재취업하는 사람들 이유가 뭐냐면 그랬더니 45%, 49%가 경제적인 이유랍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장수시대, 비직빈 부익부는 자본주의 사회의 병폐 중에 하나지만은 시장 경제의 논리에 의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얘기지만은 우리가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은 노인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려 나가느냐 하는 것은 국가적인 문제로 정치화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가난은 나라도 구제 못한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상 못한 장수시대에 우리가 늘 본인도 가족도 국가도 문제로 대두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낸 문제는 빈곤율이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가난한 비율이 OECD 국가 가운데 우리가 37.5%인데요. 40% 육박입니다. OECD 국가의 평균은 13%입니다. 우리가 300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나라 노인들은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소 팔어, 땅 팔어, 논 팔어 모든 게 해서 자녀 교육을 시켰습니다. 결혼할 때 어쨌든 집을 사주느라고 그걸 뭐를 해서 집을 사줬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노인들은 가난해요. 그러면 아들들이 이걸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들들이 요즘 농경사회가 다르기 때문에 아들들이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가난하게 되니까 우린 고독사가 지난해 아무도 돌보지 않고 혼자 외롭게 죽어간 사람이 3,370명에 달합니다. 이건 복지부의 통계입니다. 장수가 축복이죠. 오복 중에 가장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의 장수가 과연 오복의 가장 우뜸인 장수가 과연 행복이냐 하는 문제는 한번 생각할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누가 나보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한국의 노인 문제가 심각한가 하냐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진짜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비참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 우리 속담 가운데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지 모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돈 버는 일에 열중해야 될 시간에 엉뚱한 데 헤매다가 소위 나무를 갔던 친구가 신선들이 바둑 두는 거 구경하다가 도끼자루가 썩었더라는 얘기인데 한참 해야 될 때 일하지 않으면 결국 그렇게 망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사실 경제가 성장하고 부자가 많은 건 바람직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가난한 사람이 늘어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 우린 가난한 사람들의 대물림이 이어집니다. 소위 금수저, 흑수저라 그래가지고 빈부격차가 심해져가지고 정부는 못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잘 살게 만들 거냐 하는 것이 과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못 사는 사람에게 역전의 찬스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일해도 흑수저가 금수저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노력해도 신분이동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평생 열심히 일을 해도 내 집을 하나 살 수 없다. 봉급을 몽땅 모아도 집을 살 수 없다. 하니까 여기서 젊은이들이 집 사는 걸 포기한답니다. 그래서 집 사는 건 포기 안 하고 요새 7포 세대라 그래가지고요. 요새 7가지를 포기한답니다. 연애를 포기한대요. 결혼을 포기한대요. 아기 낳는 거 포기한대요. 직장 가는 거 포기한답니다.
뭐 인간관계 비교한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국민운동을 통해서 잘 살아보자 하는 으쌰으쌰하는 아자아자하는 이런 세상으로 바뀌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지만은 이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의 현상은 뭐냐? 노숙자가 생각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신용불량자라는 거 아시잖아요. 아니 코로나로 인해서 회사 망하니까 이자 못 갚으니까 집 잡히니까 신용불량자가 되면 결국 경제활동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서 하느냐? 요새 소위 무료급식소라는 게 있습니다. 가면 물론 사회단체에서 하는 거지만은 문을 열면 무료급식소에 줄이 장사진입니다. 몇 바퀴를 돌아야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또 구청이나 또는 군청 같은 데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싼 값값으로 점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급식소를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보통 한 2,000원에서 4,000원 사이의 음식을 먹게 만들어줍니다. 시구에서 정부 예산을 조금 주지요. 근데 거기 가면 12시부터 배식을 하거든요. 근데 12시 전에 11시 몇 분 되면 죽 줄어듭니다. 왜? 12시 되면은 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모두가요. 모두가 못 살고 잘 사는 것이 나만 잘 산다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이런 어두운 그늘이 있다는 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못 산다고 하향적으로 처음 못 사는 나라 평등사회 아닙니다. 상향적으로 전부 너도 나도 잘 살아가지고 평등사회가 돼야지 못 사는 사람으로 평등사회 되는 것은 바람직한 게 아니다는 걸 저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라는 말을 합니다. 옛날에는 그 생활보호자라고 그랬는데요. 요새는 그걸 기초생활수급자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모든 가난한 것은 국가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은 생계자금도 주고 또는 의료보험도 혜택을 주고 추가로 다 급여도 해주고 교육도 급여해주고 누구라도 굶어 죽게 하지는 않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이기 때문에 각 군마다 각 동사무소마다 면사무소마다 사회복지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관내에서 탄 한 사람 사각지대가 있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굶어 죽지는 않게 하겠다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어느 구에서 세모녀 사건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세모녀가 굶어 죽었습니다. 근데 내가 그러니까 그 세모녀는 양식이 없고 배가 고프고 돈이 없다는 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만 고통 겪다가 나온 겁니다. 그때 동사무소나 여따 연락만 했어도 그런 사람을 대비하기 위해서 생활사회복지사들이 있는데 이게 요새 젊은이들에게 이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지만은 이게 세상에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MZ세대라고 그러잖아요. MZ세대. MZ세대는요. 포퓰리즘의 대중영합주의죠. 이게 바람직해서는 아니지만은 요즘에 뭐냐면 제 친구가 상암동에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고급 인력들입니다. 정부의 사업을 하는 데인데 그건 아주 고급 인력이기 때문에 분당에 판교에 같은 회사가 설립됐는데 직원을 모집하려고 보니까 직원이 없으니까 훈련된 직원이 없으니까 이 친구에게 내 회사에 있는 직원들을 몇 사람 우리한테 보내줘라. 그럼 네가 주는 봉급보다 내가 100만 원 정도 더 주겠다. 이렇게 제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몇 사람 불러놓고 야, 너 판교 가면 똑같은 일을 하고 여기서보다 100만 원 더 준다는데 판교로 가라 이랬더니 저 안 가겠습니다. 왜? 그거 돈 더 준다는데. 판교 가면요 홍익대가 멀어서 퇴근 후에 놀 데가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바람직한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심각해진 원인이 뭐냐? 이게 뭐냐면 사실 저소득층이 증가하는 것은요 당사자의 자활의지가 없고 또 정부에서도 양질의 일자리가 없습니다. 경제 성장을 하게 되면 늘 그늘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AI
요새 로봇, 이것이 일자리를 뺏어갑니다. 노동자들이 능력이 있음에 불구하고 포퓰리즘에 빠지면 6개월 일하고 실업수당 타고 또 나가서 6개월 일하고 또 실업수당 타고 그게 맞들린 친구들도 있는가 하면 소위 요즘 말하는 3D 업종이라 해서 더럽고 어렵고 위험한 일은 안 합니다. 그리고 생산직, 건설직, 환경직, 소위 이런 것은 외국 근로자들이 와서 하게 되고 우리는 편하게 넥타이 매고 좀 이런 직만은 돈을 적더라도 하겠다는 생각. 이것이 문제인데 우리가 70년대에 서독에 광부 간호사를 파견하던 일이 엊그저께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게 빨리 온 겁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것이 우리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심각해진 원인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궁금하잖아요. 무엇일까요? 정부의 시책에 미입하다는 것은 그거는 가난도 나라를 구해 못한다는 말이 맞기 때문에 정부의 입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노인의 일자리가 부족하다. 그게 정부의 책임이 있느냐? 그런데 어디 가나 일자리는 본인이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업자가 없도록 해야 된다. 노동 인력을 많이 해야 된다. 이게 포퓰리즘이 생기면요. 아무리 일자리가 생겨도 본인이 일을 안 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잖아요. 고기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 집에 주면 한 끼를 맛있게 배불려 먹지만은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주면 평생을 고기를 낚아 먹기 때문에 이게 그런 정책을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을 물을 먹이기 위해서 강가에까지 말을 끌고 가는 건 사람의 몫입니다. 그런데 강가에 갖다 놔도 물을 마시는 건 말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시책이 있더라도 근로의욕이 부족하고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다면 이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에서 요새 동서남북에 직업학교가 있습니다. 근로 동부기술교육원이 있습니다. 또 남부기술교육원이 있습니다. 기술교육원에서 이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런데 교육에 보면 과거에는 자동차 수리업 기술자 같은 건 차고 넘쳤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돈벌이가 잘 됐고 취직이 잘 됐으니까. 요새는 자동차 수리하는 그 과에 지원자가 없습니다. 자동차 고장이 나지 않으니까 자동차를 수리를 안 가는 겁니다. 사실 저 천호동에 가면 천호대교 건너가면 그 제방이 있습니다. 그 제방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싼지 혹시 아십니까? 옛날 치료사업이라 해가지고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어깨에다가 흙을 갖다 날라와가지고 하루 그 일을 시키고 소위 치료사업이라 해서 인건비 주고 일하고 이렇게 국가에서 양면을 했습니다. 요새는 그냥 일도 안 하고 그냥 현찰로 다 받아먹는 이런 사회는 바라질 게 아니잖아요. 사실 젊어서는 재기할 시간이 많기 때문에 모험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그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 뭐냐. 우리가 푸시킨의 시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활이 그대로 속일지라도 슬퍼거나 노하지 말라. 우리가 주어진 조건에서 희망을 갖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선 가난한 것을 미덕으로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용기, 이것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 필요하다, 이걸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난한 노인들의 현실이 뭐냐? 사실 지분이 있어도 수입이 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현찰이 없습니다. 건물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돈은 필요하잖아요. 우선 재산세를 내야 되고 의료보험비를 내야 되고 아파트 관리비를 내야 되고 손자 용돈도 줘야 되고 노년에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집 가진 노인이 새벽부터 나가서 뭘 하느냐? 소위 말하면 박수 주는 노인들. 개 먹고 살 게 있고 집도 있는 사람이 동참서 사는
소위 풀 뽑고 벽보 뜯고 하는 일에 거기서 일하고 받으려고. 근데 그 예산이 한정이기 때문에 다 한 달에 못 주잖아요. 그런 불편을 하고 이것이 동사무소에 쓰레기 줍는 일을 집 가진 사람이 한다고 말하지만은 그게 오늘날 가난한 노인들의 현실 가운데는 현찰이 없기 때문에 이러는 것이고 그 현찰을 옛날처럼 자식들이 주지 않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국제적인 사회적인 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미국에서 기침을 하면 한국에는 독감 걸린다는 것입니다. 세계의 경계가 뉴욕 증시가 그날 폭락을 하면 바로 그 이튿날 한국의 증시도 폭락을 하는 연쇄작용이 나오거든요. 이건 누가 시켜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힘들었습니다. 따라서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문제지만은 이것 때문에 승수 효과가 새로 투자하면 돈이 생기면 세탁소에 세탁을 맡기면 세탁소는 그걸 가지고 또 쌀가게 가고 쌀가게는 그걸 가지고 식당에 가고 소위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는데 악순환이 되는 이것. 우리가 지구촌 경제라는 말, 이것이 실감나는 말은 바로 이런 데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이가 들어서 이래 보니까 후회는 일이 있느냐. 살아 돌아보니까 후회가 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젊은 시절에는 욕심이 없었습니다. 돈 벌 기가 있었지만 놓쳤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투기한다거나 뭐 이런 거, 돈 챙기는 일, 소위 우리 공무원 생활할 때 이권부사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한 번도 그런데 신경 써보지도 못하고 이권부사에 뭐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부동산 투기하는 건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또 더한 것은 부동산이라는 것은요, 시드머니가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 수색에 땅 한 평에 4원 했다 이러고 그때 샀다고 자랑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때 4원은 시드머니가 있습니까? 지금도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어디 지하철역이 생기면 거기 땅값이 올라갈 것이다. 거기 땅을 사자 그럽니다. 근데 지하철역이 생기는데 땅 살 돈이 있습니까? 주변에는요, 이 많은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 많은 사람들이 제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저보다 몇십 배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그들이 나를 부럽다 그래요. 아, 난 이보규가 부럽다. 왜?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결혼한 지 55년 됐는데 부부간에 이혼한다 이런 소리 안 하고 그냥 잘 살고 있고 늘 그래도 건강을 유지하고 있고 늘 즐거운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고 늘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돈 많고 걱정하고 많은 것이 이게 자기들이 내가 더 부럽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돈 많이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뭐 좋은 집 사겠죠. 좋은 자동차 사겠죠. 좋은 음식 먹겠죠. 고기 반찬 먹겠죠. 그 살이 찌겠죠. 그럼 그 사람들은 살 빼르라고 고생하는 거 한두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부러운 점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만은 가장 부러운 건 건강하게 행복한 사는 것. 이게 부러울 일이고 그게 행복한 거지. 소위 소확행, 워라벨 이런 얘기를 요새 많이 합니다. 소확행, 소소한 일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길거리 지나가다가 들꽃이 펴 있습니다. 보이지 않죠? 자세히 보니까 들꽃에 벌 한 마리가 와서 꿀을 따고 있습니다. 그 바라보는 순간에 꽃이 예쁘잖아요. 벌도 예쁘잖아요. 그런 시 있잖아요. 꽃이 예쁘다. 꽃은 자세히 보여 예쁘다. 너도 그렇다. 그런데 또 워라벨 옛날에 일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일찍 퇴근해서 가족이 손잡고 산책하는 것. 그리고 주말 연속곡 나오는 연속 TV에서 같이 즐기면서 나보는 것. 작은 집에 있는데 11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친구가. 뭐 하느냐? 지금 나 집에 있다. 점심 약속 있냐? 아, 없어. 나와. 나갔더니 짜장면 집에 가더라고요. 짜장면을 서로 한 대 시켜 먹고 그걸 네가 내겠다 내가 냈다고 서로 지갑을 가지고 다툴 때 그런 행복
여러분, 그게 행복이지 돈 많이 갖고 큰 자동차 타는 게 행복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는 것은 젊은이들도 한번 생각해 문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노예 대비할 일이 뭐 있느냐? 이제 준비를 위해서 갖춰야 될 게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질병이 걸리면 고쳐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고쳐야 됩니다. 병원에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돈이 없으면 취업하는 거죠. 노인들이 일하는 거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아니, 뭐 노인들이 취업하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저는 80년도에 일본 가봤더니 일본에서요. 지금부터 80년도니까 내가 40살 때입니다. 고속버스 톨게이트에 노인들이 앉아서 돈을 받고 있더라고요. 난 그때 생각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일본 놈들이 부여막심한 놈들이 노인들을 갖다가 이거 일자리 맹글어놓고 한단 말이야?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잖아요. 지금 보면 노인들이 일하는 거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건전한 취미생활, 이거는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리 대비하는 것, 이게 준비할 일이고, 노후 대책에 위해서 준비할 게 뭐냐? 사람의 인격과 품격을 높이는 일, 이거는 중요한 것이고, 끝까지 할 수 있는 건강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것, 이것도 하나의 준비할 것이고, 그 다음에 산모작에 대비하는 것, 거정하지 못할 때, 활동하지 못할 때, 그때 누가 살 거냐, 어디가 살 거냐, 그리고 내가 죽은 다음에는 뭘 남길 것이냐 하는 것도 노예 대비하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얼마 정도 있어야 노인의 생애주 가능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부에서는요, 매년 생계비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생계비 수준. 이거 뭐냐면 중위권에 있는 사람들의 평균 수입의 60%를 결정해가지고 소위 기초생활보건법에 어떻게 하면 얼마 정도 있어야 되느냐 매년 발표합니다. 올해는 1인 가족은 한 달에 120만 원, 2인 가족은 200만 원, 3인 가족은 260만 원 있어야지 생활할 수 있다 발표합니다. 그럼 이거 미달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열심히 돈 벌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이건 기정사실입니다. 누가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소위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확보할 적에 생활보좌를 할 때 굶어 죽는 사람은 없게 하지만은 이것이 소위 가장 좋은 시민 대책은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스스로 자활하게 만드는 것, 이게 가장 좋은 것이고, 사실 재정 부담을 가지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늘 본인들이 노력해야 될 것이고, 이것이 가장 안정된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80대가 되어서 후회하는 것들이 있느냐? 주변에서 보면 준비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잘 되면 제 탓입니다. 못하면 조상 탓입니다. 우리는 남의 탓을 많이 합니다. 내가 해야 될 걸 안 하고는 남에게 탓을 적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많이 겪어온 주변의 문제들인데, 우리가 경제 교육을 우린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 어려서 그냥 학교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 가고 졸업하면 군대 갔다 와서 취직하면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생활 패턴이거든요. 근데 외국에는 소위 유대인들은 그렇게 않다 그래요. 경제 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 경제 교육은 한마디로 말하면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로 옮겨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남의 주머니 돈을 소매치기 하는 건 제일 쉽지요. 아니면 뺏어오는 것, 몰래 훔쳐오는 것. 이게 가장 좋은 경제죠. 근데 그것은 법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냥 두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대가를 받는 것. 노동을 제공해주고 노동 대가를 받는 것.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정보에서 그 회사를 돈 벌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것. 이것은 소위 아니면 남의 만들어 놓은 물건 사다가
이윤 붙여서 팔아서 돈 버는 것. 아니면 물건 만들어서 이 물건 저 물건 모아서 만들어서 새로운 물건 만들어가지고 비싸게 받는 것. 그러기 위해서 뭐냐. 우리 경제교육을 기본기를 적혀가지고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고소득을 얻을 수 있는 건전한 방법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을 어려서부터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경제활동을 할 적에요. 돈을 벌면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선 노동가치를 고부가치 하는 겁니다. 자기의 노동가치가 고부가치다. 똑같은 회사의 직원이 1000명입니다. 그런데 월급을 보면요. 연봉이 어느 사람은 3억을 받습니다. 어느 사람은 1억입니다. 어느 사람은 5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가장 기초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은 바쁘게 움직이고 열심히 살아도 연봉이 3천만 원도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왜 같은 사람인데 같은 시간 같은 직장이라면서 왜 그렇게 됐을까요? 단 한 가지요. 노동의 가치가 고부가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회사에도요. 가끔 감원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이 든 사람 하나 내보내면 젊은 사람 3사람 쓰잖아요. 그게 감원 구조조정합니다. 그때 구조조정할 때 핵심 기술을 갖고 있고 실력이 있는 사람은 나갈까 봐 걱정을 합니다. 안 들어갈까 봐 더 붙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일하지 않고 건들건들 먹고 흉내는 사람은 소위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죠. 그건 나가주길 바라고 그게 구조조정의 1호 대상입니다. 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게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핑계가 있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 없다 그러잖아요. 사업 실패한 후에 얘기하지 못한 일. 실패하고 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 것. 가난한 사람이 아버지가 병원에 죽고 나니까 나머지 가족들은 흩어져 가지고 전부 그런 경우. 아니면 실제 도박하거나 술 먹거나 무슨 나쁜 짓 하거나 교통사고를 하거나 이래가지고 무너진 다음에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게 아니라 회복 탄력성이 없어가지고 무너지는 것. 이게 문제가 되고 후회되는 것들이죠. 그런데 자, 80대에서 행복해 무엇일까요? 그러면 삶의 기본 자세는 그렇습니다. 항상 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부채를 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수입이라 돈이라도 현금을 가지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사실 마지막 상황까지 필요한 것이 돈입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결국 극단적인 선택하지 말고 정부의 손을 내미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행복을 할 일이 뭐냐면 평균보다 남보다 나는 다른 무엇을 발견해가지고 남이 갖지 않은 걸 갖다는 자부심을 발견해가지고 그걸 행복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 해야 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근데 해야 할 일은 되게 하기 싫습니다. 하기 쉽다고 해야 될 일 안 하고 하기 싫다고 해야 될 일 안 하고 하고 싶다고 해서는 안 될 일 하면 그 사람은 2, 3년 지나가면 완전히 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디자인하는데요. 더 이상 꿈 꾸지 않을 때를 두려워하라는 말을 제가 즐겼습니다. 언제나 꿈을 꾸라는 겁니다. 사실 마지막에 결국 혼자 있어도 즐거운, 혼자서 즐거운, 사실 좋은 사람 만나는 거예요. 노력해야 되겠지만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삶의 기본 자세가 있습니다. 기본 자세는 지나간 어제는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은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희망을 내일에 가는 것입니다. 이게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세상의 이치는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비밀도 없습니다. 세상에는 안 되는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공짜를 바라고 뭐 비밀이는 숨기고 안 된다고 포기하고 우리 옛날에 타타닌이 없대야 돼 하늘에 메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것만 타타닌 없다 하더라. 노력하면 다 됩니다. 그 다음에 성공의 법칙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경주를 하지 않아요. 뻔하잖아요. 결과는. 토끼가 빠르니까.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토끼는 경기를 하면서 거북이만 봤습니다. 거북이가 뒤에 따르니까 낮잠을 잤습니다. 근데 거북이는 토끼를 보지 않았습니다. 목표를 보고 또 먹고 걸어갔습니다. 결국 최후의 승자는
목표를 향해서 또 걸어가는 게 승자다 하는 것이 성공의 법칙입니다. 다 함께 우리 힘차게 화이팅 합시다. 자, 밝은 내일을 위해서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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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